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곧 있으면 마흔을 바라보는 여자입니다. 저는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붐을 일으켰을 적에 그런 방송들을 보는 재미로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엎치락 뒤치락하는 출연자들을 보면서 수많은 희노애락을 함께 느끼곤 했었어요. 마치 우리네 살아가는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인생도 참 다양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동안 살아온 시간들을 정리할 겸 한번 적어내려가 봅니다.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로 자란 사람이에요. 집에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구김살 없는 귀한 딸의 모습이었죠. 그러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서 엄마와 둘이서 살아야 했어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는 엄마 덕에 저 또한 병원에서 일하는 것을 꿈꾸게 되었고 결국 물리치료사가 되었어요.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했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춘이 그렇듯 저 또한 연애도 하고 이별도 겪으면서 남들처럼 비슷하게 사랑하고 비슷하게 아픈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어요. 한 번은 만나던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마음속에 큰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때도 있었는데요. 그때 같이 일하는 동료 언니가 제게 이런 말을 했었답니다. 은정아, 원래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어야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언니가 소개시켜주는 사람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너랑 동갑이라 말도 잘 통할 것 같아. 그래? 난 동갑은 남자로 안 느껴져서 별로이던데. 이전에 만나던 사람이 저보다 7살 많은 오빠였는데 언니가 제게 소개시켜준다는 사람은 저와 동갑이라는 거예요. 동갑과는 만나고 싶지 않아서 시큰둥하던 와중이었는데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고 마음이 혹하게 되었어요. 훤칠하고 시원시원해 보이는 인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다 같이 밥이나 한번 먹자고 만난 자리에서 저는 그 남자와 순식간에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아이 뭐야, 둘이 벌써 이렇게 잘 맞는다고? 주선자 언니가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저는 언니에게 말했어요. 저희 이러다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언니한테 크게 선물 하나 해드릴게요.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의 표시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바로 연인이 되었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비슷한 면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또한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아래서 자란 외동아들이었으니 통하는 게 많았죠. 너한테도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게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른다니까. 맞아. 남들이 이해한다고 하는 말들은 다 가짜야. 우리처럼 직접 겪어본 게 아니면 절대 그 감정들은 알 수가 없는데 말이야. 그래서 서로한테 좀 더 기대고 좀 더 의지하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게 2년간 알콩달콩 예쁜 시간들을 많이 만들면서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 시간들을 함께하면서 서로 평생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우리 내년에 결혼하는 게 어때? 지금 나한테 청혼하는 거야? 그냥 어차피 우리 둘이 할 거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어서 그렇지. 남자친구는 제게 은근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저 또한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반갑게 들렸어요. 집을 마련해서 내년 정도에는 식을 올리자는 약속을 서로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한두 달 정도 지났을까요? 회사에서 정기 검진을 다녀왔는데 병원에서 제게 이러는 거예요. 다른 곳에 특별한 이상은 없으신데 간 수치가 특별하게 높은 편이시네요. 큰 병원 가셔서 정기검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 수치가요? 제가 평소에 술을 즐기거나 하지는 않는데 무슨 일인 거예요? 간 수치가 높아지는 이유는 다양해서 뭐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한번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간 수치는 술을 즐기는 분들이나 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순간 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 주에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받아봤어요. 의사 선생님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그 순간이 얼마나 떨리는지 들고 있던 종이가 달달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입을 여셨는데 그 입에서는 간암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 너무나도 꽃같은 27살이었어요. 순간 이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쩜 제 인생에 이렇게 큰 시련이 올 수 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순간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병으로 아빠를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엄마를 위해서라도 그럴 수 없었어요. 남아있는 엄마는 얼마나 슬프고 힘들겠어요. 엄마를 생각해서 좀 더 이를 악물고 버텨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답니다. 이후 진행되는 치료들은 쉽지 않았어요. 항암 치료에 따른 부작용들을 감내해야 했고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을 넘기기도 했었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건강에 대한 갈망이 커져만 갔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내고 싶었어요. 그 마음 하나로 그렇게 악착같이 힘든 치료들을 버텨냈어요. 힘든 시간들을 견디게 해준 것은 한결같던 저의 남자친구 덕분이었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지만 저의 건강 상태로 인해 무기한 연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괜히 남자친구에게 이런 나와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답니다. 뭐 한다고 내 옆에 있는 거야. 그냥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될 거 아니야. 제가 이런 모진 말을 해도 한결같이 제 옆에 있어준 사람이었죠. 남자친구는 제가 치료를 받는 동안 정말 살뜰하게 보살펴 주었어요. 이번 치료 잘 넘어가면 우리 내년엔 결혼하자. 언제까지 나 이렇게 둘 거야? 빨리 나와서 결혼해야지. 너한테 내가 미안한 마음밖에 없어. 정말 미안해. 네가 왜 미안해? 그런 마음 가질 것 없어. 지금 너무 잘하고 있기도 하고. 치료를 받는 동안 남자친구가 옆에 없었다면 아마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치료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났고 3년간 진행된 항암 치료에 결국 세포들도 100기를 들었고 저는 치료를 종결할 수 있었어요. 꿈만 같았죠. 아직 향후 5년간 재발하지 않아야 완치 판정을 받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힘든 치료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답니다. 내가 뭘 했어. 결국 우리가 이길 거라고 했잖아. 너무 기특하고 장하다. 너 없었으면 절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너무 고마워. 그리고 정말 사랑해. 저희는 그 해에 곧장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만난 것도 벌써 5년이나 지나던 때였어요. 제가 20대의 대부분은 남자친구였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가 빠져 삭발을 했을 때도 약물 부작용으로 이부자리에 구역질을 해놨을 때도 군말 없이 저를 지켜준 이 사람은 제 인생의 보배 같은 존재였죠. 저에게 그런 몹쓸 병이 찾아온 것도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한 신의 계획 같다는 생각마저 했었답니다. 다시 건강해진 몸으로 이 남자와 함께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날듯이 기뻤어요. 남들은 평범하게 누리는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목숨을 걸고 지킨 행복이었죠. 하지만 기쁨 뒤에는 감내해야 하는 부분들도 존재했어요. 저희가 연애 때부터 시어머님은 저를 너무나도 마땅치 않아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하나뿐인 아들이 아픈 여자를 만난다고 하니 얼마나 속이 시끄러우셨겠어요. 더군다나 외동으로 자란 남편인지라 아이를 빨리 갖기를 원하셨지만 아이가 쉽게 찾아와 주지 않았으니 그 노여움이 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에휴, 어째 너는 애가 그렇게 들어서지 않는 거니? 다른 집 애들 말하는 걸 들어보면 결혼하기 전에 혼수로 애를 해오는 집도 허다하던데. 그러니까 건강하고 젊은 애를 들이는 건데. 엄마도 어떻게 사람 앞에 두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러세요? 내가 어디 없는 말을 지어서 하고 있는 거니? 어디서 철하고 편을 들어? 편을 들길. 병습을 한다고 쫓아다닐 때 내가 너를 도시락 들고 다니면서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이를 그르쳤지 뭐. 남편이 저를 두둔해줘도 어머님은 불만이 가득하실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 또한 제가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사실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들 중에 틀린 말이 없기도 했으니까요. 결혼할 때도 어머님 때문에 망설였던 부분들이 있긴 했어요. 항암 치료 중에도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단 한 번도 저를 달갑게 맞아주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꽃다운 나이에 병 걸린 애인 뒤만 쫓아다니는 아들과 그 애인이 어디 예뻐 보이겠어요? 아무튼 저희 부부의 간절한 소망에도 아기 천사는 쉽게 찾아와 주지 않았답니다. 조급했던 저의 마음을 다잡아주는 것 역시 남편이었어요. 난 너랑 둘이서 이렇게 노는 것도 좋은데? 엄마가 하는 말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 괜히 마음에도 없는 말씀 하시는 때가 더 많아. 그래서 그런데 우리 주말에 근처에 바람이라도 쐬러 다녀오자. 남편이 없었으면 저는 이 모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을까 싶답니다. 남편과는 너무 사이가 좋았지만 어머님과 둘이 있을 때면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그런 일례들은 너무나도 많았어요.
투병 생활 이후 저는 직업을 바꾸어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곳을 정리했거든요. 프리랜서라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출근을 해서 집에 없는 시간에 일부러 불쑥 찾아오시는 날이 종종 있었답니다. 아, 너 우리 애 밥은 먹이고 있는 거냐? 볼 때마다 애가 얼굴이 바싹바싹 말라있는 게 안쓰러워서 어떻게 먹고 사나 좀 보러 왔다. 아이, 근데 냉장고가 뭐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게니? 아, 이 빵 뭐야? 설마 빵 같은 거 내주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한평생 내가 갓 지은 밥만 먹여서 키웠는데. 어머님의 불효령에 순간 긴장을 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아침을 안 먹어서 건우 씨가 알아서 간단하게 빵이랑 우유 챙겨 먹고 있어요. 뭐? 우리한테 빵을 준다고? 아이고, 못 산다. 내가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그리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이게 무슨 경우라니? 살다 보니 식습관이 좀 변하기도 했고요. 이제는 아침에 밥 먹으면 더부룩하다고 하더라고요. 건우 씨도 딱히 불만은 없어요. 먹고 가면 뒷정리는 항상 제가 하고 있고요. 어머님의 역정은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한평생 아침마다 밥에 국까지 꼭꼭 먹던 애가 결혼했다고 한순간에 갑자기 바뀌었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구나. 그냥 네가 밥을 안 차려주니 우리 착한 아들이 넘어가 주는 건데 그걸 눈치도 없이 고지 고대로 받아들여? 아이고, 답답해. 그건 그렇고 근데 너 시애미 앞에서 말끝마다 건우 씨 해야겠니? 아무리 동갑이라지만 연애할 때면 몰라도 결혼했으면 어디 하늘 같은 남편 이름을 그렇게 막 불러? 집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웠다니? 그게 죄송합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알려줘야 하는 거라니? 이래서 집안을 잘 봐야 하는 건데. 아유, 머리야. 저희 부부는 동갑이다 보니 결혼을 해서도 이름을 부르는 게 자연스러웠지만 어머님 앞에서 호되게 혼이 난 이후 자연스레 호칭을 바꾸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는 사위가 제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했었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님은 사사건건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제 나름대로 애를 썼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태도는 그렇게 썩 달라지는 구석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5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희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 없이 지내고 있었고 시험관을 계획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혼자 시댁에 다녀와서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아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왜 그래? 어머님한테 혼나기라도 한 거야?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에 저는 너무 놀라버렸어요. 글쎄, 엄마 정말 해도 너무한 것 같아. 당신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글쎄, 나한테 다른 여자를 만나보라고 소개시켜준다고 하는 거야.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 놀라서 기함을 했어요. 뭐? 아니,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게 말이나 돼? 정말 나도 내 엄마이지만 어쩜 저러시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남편에 대한 믿음이야 확고했다 보니 걱정될 부분이 전혀 없었지만 어머님의 행동에 저는 너무 놀라고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사건이 저한테는 생각보다 너무 큰 충격이었나 봐요. 저는 결국 어머님한테 가서 한마디 하고 말았답니다. 어머님, 그 애한테 이야기 전해 들었어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제가 이렇게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새 여자를 만나라는 소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니, 대뜸 찾아와서는 시애미한테 큰 소리를 떵떵거리고 치는 게냐? 그래, 내가 내 새끼 저렇게 사는 게 불쌍해서 그랬다.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내가 너를 곱게 볼 요량이 있겠냐? 어디 건강도 시원치 않은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제가 한마디 했다고 제 상처를 꾹꾹 찌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대화를 해봤자 소용이 없겠다 싶어서 저는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 이후 시댁에는 거의 발길을 끊고 살았답니다. 여보, 내가 그러면 안 되긴 했는데 오늘 어머님한테 결국 한 소리 크게 했어. 잘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정말 아니잖아. 엄마도 참 모에 씌어도 단단히 씌인 게 확실해.
남편 또한 제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그 이후 기쁜 일도 있었는데 저는 치료 종결 5년이 지나면서 완치 판정을 받게 됐어요. 그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드네요. 결국 우리한테 이런 시간이 허락되는구나. 정말 너무 기뻐, 여보. 그래, 이렇게 잘 될 거였는데 그때는 우리 둘 다 참 무서웠지. 너무 수고했어, 여보. 앞으로 딱 지금만큼만 지내자. 저희는 늦은 시간까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이 시간을 즐겼답니다. 그 이후 남편과 함께 시험관을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그 전에 시험관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면서 조급한 저를 달래줬었죠.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시험관 역시 쉽지는 않았어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시도를 한 끝에 감사하게도 1년 만에 임신에 성공하게 되었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누구보다 기뻐했던 건 남편이었답니다. 내가 정말 아빠가 되는 거라고? 말도 안 돼. 나 정말 믿기지가 않아. 너무 축하하고 정말 고생 많았어. 여보, 나도 믿겨지지가 않아. 그동안 곁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이 아이 정말 잘 키워보자. 임신으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지만 곧바로 고통의 시간들이 뒤따라왔어요. 저는 다른 산모들보다 아이를 품고 있는 10달 동안 고생을 꽤나 많이 한 편이었어요. 임신 기간 내내 거의 잘 자지 못하고 먹는 것도 한정적이다 보니 힘든 부분이 이만저만이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순간들조차 감사하다고 생각될 뿐이었답니다. 그만큼 이 아이는 저와 남편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어요. 거의 막달을 향해 가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님께서 집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임신 소식도 남편을 통해서 전달했을 만큼 저와는 연락을 거의 아예 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어떻게 갑자기 오셨어요? 너 임신했다길래 진작에 와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오게 됐다. 그래, 아들이라니 딸이라니? 정말 몇 달 만에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는 저에게 아들인지 딸인지를 대뜸 묻는 거예요. 황당했죠. 그게 병원에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해서 아직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을 했더니 제게 한 소리 하더라고요. 참나. 다른 임산부들은 미리미리 알아서 시애미들한테 알려준다는데 너도 참 유난이다. 그리고 제왕절개를 한다고? 애 엄마가 배 아파서 애를 낳아야 모성애가 생기는 건데 어떻게 자기 생각만 하는 건지 너도 참 답답하다. 이번엔 제 수술 문제로 걸고 넘어지시는 겁니다. 저 또한 한마디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노산인 편이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그러길 추천하시더라고요. 저도 자연분만 하고 싶었는데 참 아쉬워요. 어딜 꼬박꼬박 말대답하는 거는 참 변하지도 않는다. 자기 할 말만 하고는 그냥 가버리시는 겁니다. 달가운 소리를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저를 탐탁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저러시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기도 하니 그러려니 하고 말았어요. 어차피 어머님이랑 왕래를 많이 하지 않고 지내니 그런 것도 있었죠. 이후 막달이 다가왔고 저는 초산의 노산인지라 제왕절개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자연분만에 대한 욕심이 있긴 했지만 산부인과 간호사로 오랜 시간 일하셨던 친정엄마의 만류 때문이었답니다. 아무래도 네가 어린 것도 아니고 엄마가 그동안 산모들 많이 봐서 잘 알잖아.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이 너한테도 애기한테도 좋을 것 같아. 엄마 말 들을게. 나도 이제 엄마라 그런지 엄마 말 듣고 싶네. 드디어 철들었네 우리 딸. 수술 이후 넉넉하게 2주간 산후조리원을 예약해두었어요. 그리고 출산을 앞두고 있던 때였어요. 출산이며 뭐며 이런저런 일들로 걱정이 많이 있던 시기라 저 스스로도 다소 예민해져 있었는데 하루는 남편에게서 처음 맡아보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분명 여자 향수 냄새 같았거든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뭔가 낯익은 향인 겁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해보니 제가 입덧으로 한참 고통받고 있던 즈음에 남편이 저 향을 밖에서 묻히고 들어온 적이 있었던 게 떠올랐죠. 순간 안 좋은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남편을 추궁할 수는 없었어요. 괜한 의심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제가 예민해져서 그런 거겠거니 하고 생각할 따름이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수술날이 다가왔어요. 당신 수술 잘 받고 와.
조금만 있으면 우리 꼬물이 만날 수 있으니까 좋은 생각만 하고, 알겠지? 그럼 걱정 마. 나 잘하고 올게. 수술에 들어가기 직전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저런 눈망울을 하고는 저를 배신하는 일을 할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스리면서 수술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저는 7년을 기다린 소중한 우리 딸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어요. 출산 이후 예정된 대로 조리원에 들어가서 몸을 풀고 있었어요. 다른 산모들은 남편과 함께 오순도순 보살핌을 받고 있는데 저희 남편은 그때 감기 몸살에 걸리는 바람에 저에게 옮길까봐 조리원에 와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내가 하필 지금 딱 감기가 걸리는 바람에 정말 미안해. 아니야, 당신이 감기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고. 우리 꼬물이는 밥 잘 먹고 잘 크고 있지? 그럼 빨리 당신한테 보여주고 싶어 죽겠다. 남편 대신 멀리서 오신 친정엄마께서 한 일주일 정도 옆에서 보살펴 주셨는데 자리를 오래 비우실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리원에서 남은 일주일간은 저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퇴원까지 이틀 앞둔 날이었어요. 시골에 내려가신 친정엄마께 전화가 온 겁니다. 딸, 엄마가 오래 못 있어줘서 너무 미안해. 엄마, 잠깐이라도 와준 게 어디야. 그런 생각 마라. 엄마 마음이 어디 그러겠니? 엄마 없어도 몸보신 한 번 했으면 해서 엄마가 너희 집으로 장어 좀 보냈어. 그거 김서방이랑 같이 먹으면서 몸 풀고 있어. 다음 달에 집으로 한번 갈게. 엄마는 저희 집으로 장어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미 저한테 오셔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굳이 또 장어를 보냈다고 하시는 말씀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뭘 그런 걸 다 보냈어. 엄마 정말 고마워. 잘 먹을게. 김서방한테 전해주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네. 네가 이따 전화 한번 해줄래? 제가 집을 비우고 있으니 남편에게 택배를 받으라고 전화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느낌이 안 좋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저는 퇴원을 하루 앞당겨서 하게 되었어요. 부랴부랴 짐을 챙겨서 아이와 함께 집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괜스레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이윽고 도착한 집 문을 열었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남편과 시모 그리고 웬 젊은 여자 셋이서 장어를 구워서 파티를 하고 있는데 지들끼리 하도 떠들어서 문이 열린 줄도 그 사이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장어 맛이 좋다며 남편은 그 젊은 여자의 볼에 볼을 갖다 대기까지 하는 겁니다. 저의 예감이 그리 좋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였죠. 제가 뒤에서 주저앉아 있는 걸 처음 본 건 남편이었어요. 당신 지금 여기 어떻게 내일 오는 거 아니었어? 어머머, 세상에 너 왜 이렇게 빨리 나온 거라니? 남편과 시모는 나란히 놀라서 제가 왜 왔는지 의아해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저는 아이를 방에 잠시 뉘어놓고 다시 나와 이야기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지만 못 볼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게 중요해? 아니, 다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데요? 저의 물음에 남편은 당황한 얼굴을 숨기지 못하며 말을 더듬는 겁니다. 그게 여보 이거 전부 오해야. 나는 이럴 생각 전혀 없었어. 정말이야. 이 여자 설마 그때 어머님이 만나보라고 했던 그 여자야? 남편에게 물었는데 시모가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보면 모르겠니? 그래, 내가 만나라고 했던 그 젊고 건강한 그 애다. 왜? 시모는 너무 뻔뻔스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너무 가짜는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여보, 지금 오해하기 너무 충분한 상황이긴 한데 정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이 여자랑 그렇게 깊은 관계 아니야. 정말이야. 다 필요 없어. 당신 집에 돌아오면 전부 정리하려고 그랬어. 아니, 엄마가 한 번만 만나보라고 사정사정하시는 통에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딱 한 번이었어. 정말이야. 남편은 구구절절한 변명을 했지만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시모의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너 같은 걸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지 애미로서 안타까워서 내가 다리 좀 놔줬다. 그리고
네 엄마는 뭐 한다고 이런 좋은 걸 보냈다니? 이런 것도 젊은 애가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건데 말이다. 그래서 여기 젊고 탱탱한 내 예비 새며느리한테 좀 줬다. 왜? 꼽냐? 너무 뻔뻔한 말에 황당하여 그대로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남편과 시모한테 정신이 팔려서 제대로 얼굴을 보지 못했던 상간녀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까지 박으며 죄송하다고 하는 겁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언니네 집인 줄 알았다면 절대 안 그랬을 거예요. 은정 언니 맞으시죠? 상간녀는 저를 보고 은정 언니라고 하면서 제 이름을 알고 있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상간녀의 얼굴을 제대로 봤는데 저 또한 순간 너무 놀라 까무라치는 줄 알았어요. 설마 너 지연이니? 아니지, 지연일 리가 없잖아. 언니, 저 지연이 맞아요. 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요. 저는 그 여자가 지연이라는 사실을 알고 뒤로 넘어갈 뻔했답니다. 지금은 상간녀가 되어버린 지연이와 저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한 인연으로 엮인 사이거든요. 그때는 무려 16년 전이었어요. 저는 21살의 푸릇한 새싹이었는데 당시 엄마와 둘이서 살면서 대학에 다니고 있던 때였답니다. 저희 아빠께서는 백혈병으로 제가 어렸을 적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줄곧 엄마와 둘이서만 살고 있었죠. 엄마는 제게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빠께서는 골수 이식을 받기만 했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을 텐데 RH-A형이라는 전국에 몇 없는 특이 혈액형을 가진 탓에 적합자를 맞는 것이 쉽지 않아 먼 길을 떠나시게 되었죠. 저 또한 RH-A형이었지만 다른 조건들이 맞지를 않아서 아빠에게 이식할 수 없었답니다. 엄마는 항상 아빠의 사연을 가슴에 담아두고 내내 힘들어하셨어요. 저는 그 당시 초등학생 때였던지라 부모님이 겪으신 모든 일들을 지켜보았고 지금까지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랬던 과거가 있는지라 저는 성인이 된 이후 백혈병 환우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었어요. 그로 인해 백혈병 환우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종종 들러서 응원글 같은 것들을 남기곤 했는데 어느 날 이런 글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12살 난 딸아이가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데 RH-형이라는 특이 혈액형으로 인해 골수 이식을 받기 어려워서 생사를 오간다는 내용이었죠. 그 글을 보는데 순간 돌아가신 아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아이도 지금 누군가의 기증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겠구나. 아니면 내가 이 아이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다다르게 되었죠. 저는 아이 엄마에게 쪽지로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제가 기증에 적합한 사람인지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검사 결과 저는 아이에게 기증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수술 날짜를 잡았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막막한 마음에 글을 써본 거였는데 이렇게 적합자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별 말씀을요. 제가 아이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의 따름이에요. 저는 수술 전 아이의 얼굴을 보았어요. 키도 작고 깡 마른 체구의 사랑스러운 아이였답니다. 네가 지연이구나. 언니가 너한테 도움이 되어줄 수 있어서 너무 기뻐. 그 조그만 소녀는 부끄러워서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수술 이후 아이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연이로부터 조그만 손편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손편지 안에는 자기를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저는 그 편지가 너무 소중하여 두고두고 간직하고 있었어요. 저희에게는 이런 흔치 않은 사연이 있었죠. 지금은 커서 얼굴이 어느 정도 변했지만 12살의 꼬마 아이가 기억하는 제 모습은 짙은 인상을 남겼었는지 저를 대번 알아보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지금 내 남편이랑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언니, 정말 죄송해요.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연이가 저를 알아보면서 죄송하다고 머리를 계속해서 수그리고 있으니 남편과 시모는 의아한 얼굴로 묻더군요. 아이, 니들 지금 둘이서 아는 사이인 게냐? 여보, 둘이 원래 아는 사이야? 저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딸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온 겁니다. 이은정 씨 핸드폰 맞나요? 중년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누구시냐고 물었다가 돌아오는 대답에 정말 놀랐어요. 저 지연이 애미입니다. 사죄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염치불구하고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죠. 지연이의 어머님 또한 16년 전에 만나 뵙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딸아이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았던지라 제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난 두 사람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잘못 키워서 이 사달이 났습니다. 우리 아이 살려주신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 또한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고 어줍지 않게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정말 가슴 깊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제게 통장을 하나 내미시는 겁니다. 그 안에는 처음 보는 놀라운 액수의 금액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지연이도 입을 열었어요. 언니,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언니한테 이것만은 전해주고 싶어서요. 저 또한 그 사람한테 좋은 의도로 접근한 건 아니었는데 그 사람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저를 만난 게 순간에 실수인 척하지만 제가 처음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전에도 다른 여자들이랑 자주 놀아놨던 사람이었고 언니한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있던 증거 같이 드릴게요. 제게 건네준 사진은 핸드폰 안에 담겨있는 문자 메시지와 사진들을 찍은 거를 인화한 것이었어요. 그 안에는 여러 여자들과 돌아가면서 만났던 기록들이 질비하게 담겨 있었죠. 그렇게나 저에게 순해 보인 척을 하던 사람은 결국 이렇게 저의 뒤통수를 거하게 쳤답니다. 너는 이걸 왜 가지고 있던 거야? 저 또한 그 사람한테 속은 거였어요. 그 미친 아줌마가 자기 아들 총각이라고 했었고 언니 남편도 저한테 총각 행세를 했었거든요. 나중에야 유부남인 걸 알게 되었는데 화가 나서 고소하려고 증거들을 나름대로 모아둔 거였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제 목숨까지 살려주셨던 언니 남편인 걸 알고 그 순간 완전하게 정리했거든요. 지연이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로 저의 충격은 더해졌어요. 그 안에 있는 금액이면 변호사 선임하고 작은 아파트 하나 얻는 데는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무리를 빚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깊이 사죄드려요. 그 이후 저는 지연이가 준 자료들을 가지고 남편에게 소송을 걸었답니다. 너무나도 변명 불가능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던지라 빼도 박도 할 수 없었어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이런 식으로 배신감을 주려고 한 짓은 절대 아니야. 정말이야.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아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당신 나한테 인간이면 절대 하면 안 될 짓을 한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을 믿었던 내가 등신이지. 정말 소름 끼쳐. 그 합의금 아니면 절대 합의할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해. 아가, 내가 이렇게 두 손 싹싹 비마. 정말 미안하다. 나도 이 녀석이 이런 짓을 하고 다녔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 뭐니? 정말 이렇게 너한테 사과할게. 미안하다. 그리고 막말로 내 아들이 너 아플 때 다 보살펴주고 다 병간호해줬는데 이렇게 대하는 건 아니지 않냐? 다시 생각해봐라. 너도 너무 염치 없지 않은 거니? 어머님, 저한테 사과조차 하실 자격 없으세요. 둘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요. 남편 놈은 결국 저에게 합의금을 주고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이후 전 남편의 회사에서도 이 이야기가 소문이 나는 바람에 회사의 이미지에 꽤 큰 누를 끼쳤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지연이까지 법적인 처분을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저에게 먼저 줬던 합의금이 있었지만 상간녀 소송은 걸었죠. 지연이에게 하면 안 될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이혼한 이후 저는 친정엄마의 댁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엄마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 딸아이까지 셋이 지내고 있어요. 사랑스러운 제 딸아이는 다행히도 저의 얼굴을 많이 닮았어요. 앞으로 커가면서 아빠가 왜 없는지 천천히 알려줘야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인간을 아빠로 두지 않아도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답니다. 전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고 저에게 합의금을 마련해 주느라 근근히 먹고 산다고는 전해 들었어요.
더 처절하게 망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하늘이 알아서 해결해 줄 일이라고 생각할 따름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참 어릴 적부터 순탄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내기도 했고요. 제가 살려냈던 누군가는 저를 나락으로 몰고 갔고 또 그 사람이 저를 살리기도 했으니까요. 길고 짧은 것은 돼봐야 안다고 하는데 그 말은 딱 제 인생을 두고 하는 말 같네요. 이렇게 끝날 때까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봐야 하는 것이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